준영아, 밖에 나왔을 때 항상 엄마 손. 엄마 손. 그렇지. 손 잡아야 하는 거야. 손 잡아야 돼. 옳지 그래. 준영아, 저기에 이모 가게 있지? 네. 이모 가게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네. 그럼 엄마 손 잡자. 저기 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마트에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 거기요. 저쪽으로 아, 가셔가지고 저쪽이요?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 될 것 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눈을 떼면 안 되는데 혼자 있게 됐네요. 왜 안 와? 학원에 가려는 모양이네요. 무서워. 혹시 이 아이 못 보셨어요? 준영아, 준영아. 예쁘다. 친해지고 싶은데. 엄마, 나 학원 가는데 아니 이상한 사람이 자꾸 쳐다본다니까? 어나? 아저씨 누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얼른 가요. 은지야, 가요. 무슨 일이야? 왜 은지야! 아니, 그 이상한 사람이 우리 애를 추행했다고요. 어머니,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제가 진정하게 생겼어요. 일단 조사를 해봐야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가라앉히십시오. 저 은지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볼래? 그 아저씨가 너무 무서웠어요. 많이 무서웠어? 힘들겠지만 그 아저씨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2차 피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팔 부위를 만졌다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무서웠다는 거고요. 네. 그래, 잘 알았어. 박준영 씨, 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한번 해볼래요? 준영이가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리고 뒤따라갔어요. 여자애가 뭘 하고 있었어? 전화했어요, 전화. 엄마한테. 그리고 그리고 팔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 울었어요. 혹시 팔을 만졌을 때 주물럭거렸니? 잘 모르겠어요. 여자아이가 울어서 바로 놓았어요. 형사님, 저희는 억울해요. 5살 지능밖에 안 되는 애예요. 추행이 뭔지도 모른다고요. 어머니, 일단 법적 판단을
기다려 보시죠. 아니, 우리 애가 장애가 있다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서 사건을 해결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바로 사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적 장애가 있는 박준형 씨는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학원에 가던 당시 초등학생인 정은지 양과 마주칩니다. 5세 정도의 정신 연령을 갖고 있는 박준형 씨와 눈이 마주치자 정은지 양은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비상구 계단으로 피했는데 친구가 되고 싶었던 박준형 씨는 은지 양을 따라가서 팔을 붙잡았습니다. 네. 당시 통화 중이었던 은지 양은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엄마가 박준형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눈여겨봐야 할 그럴 상황입니다. 네. 자, 은지양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박준영 씨가 다소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신 나유신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은지 양이나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이제 많이 놀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우리의 형사 사건을 접근할 때는 항상 그 피해자와 또 가해자 이 양 당사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박준형 씨는 또래의 비장애인들과는 다르게 이 네. 지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강제추행 사건처럼 이렇게 접근한다면 또 준형 씨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데 특히 이 행위자가 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팔을 잡았다 놓은 상황이 쟁점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이 추행한 사람의 행위 태양, 그 고의, 그리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추행당한 신체 부위와 성적 수치심이나 그때 느꼈을 심경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이 준영 씨가 팔을 잡았다가 놓은 행위,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사건을 보면요. 피해자인 은지 양은 이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3회 정도 잡았다 놓았다 그랬고 가해자로 지목된 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밑부분을 한번 잡았다가 놓았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 양측 진술이 지금 다른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잡은 횟수가 몇 번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잡은 행위 그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네. 이때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이 준영 씨가 5세 전후의 정신 연령을 가진 발달 장애인이라는 점입니다. 이때 우리 나이로 5살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만 연령으로 하면 좀 더 어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비장애인이라 하더라도 5살 정도면 이제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에 갓 등원할 정도의 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어린이에게 어떤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해 능력이라든가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의 어떤 법적 결과를 예견할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 이 기관에서 그 전문 상담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에 의하면 이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친밀감의 표현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보니까 계단을 따라갈 때도 혼잣말로 친해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고의나 강제로 추행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무장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으셨는데 이 친해지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 정서적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의 그런 단서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또 고려해볼 점은 이 사건의 발생 장소가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옆, 그러니까 이 출입구 바로 옆쪽 계단이라는 점입니다. 네. 1층 출입구 옆이면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개방된 장소잖아요.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예. 이게 다소 개방된 장소이고 여기는 누구나 쉽게 오가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 한다거나 추행의 의도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많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발색 시각도 중요한데 은지 양이 학원을 가려는 그 시간이 조사를 해보니까 오후 3시경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이때는 사람의 통행이 조금 빈번하고 특히 이 주위 환경이 좀 밝은 시간인데다가
이 아까 장소가 공개된 엘리베이터 바로 옆이고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학원 등이 있는 상가 건물인 점 이런 걸 고려하면 이 사건이 있기 직전이나 직후에도 일반 대중이 많이 오가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과연 행위 당시에 준영 씨가 추행의 고의를 갖고서 그 행위에 나아갔느냐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박준영 씨는 지적 장애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이 박준영 씨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분들이 어떤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게 지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진술 자체도 힘들 뿐더러 진술을 하면서 왜곡된 진술을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제가 이 장애인 분들을 변호를 하거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면 예. 가장 안타까운 게 바로 이 의사소통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어떤 진술 자체를 왜곡해서 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다기보다는 그 진술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왜곡되게 해석될 위험이 조금 높다는 거죠. 네. 제가 계속해서 이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은 정상인, 일반인이라는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만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장애인 분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준영 씨와 유사한 사건에서도 이 동일한 사람이 한 번은 유죄로 또 한 번은 무죄로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확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수사 과정이나 법적 진술을 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차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강제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이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 방식의 차이로 그 올 수 있는 오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결국 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조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네. 만일 발달 장애인이 가해자인 경우라면 그 지역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을 좀 판결을 내릴 때도 장애 여부가 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의 성범죄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단지 지능이나 정신 연령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 장애인의 행위가 추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이 정신의학과 전문의나 발달 장애인 전문 기관의 감정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그럼 일반적인 성추행과 관련된 건데 법적 처벌이 수위가 어느 정도 되죠? 네, 이 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그 수위가 상황별로 좀 다릅니다. 우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네. 그런데 만일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불문하고 가해자가 흉기를 가지고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강제추행을 했다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또는 친족 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등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강력히 처벌됩니다. 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성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대체로 몇 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이렇게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기징역이라고 하면 그 기간이 최장 30년까지이고 가중처벌될 때에는 50년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 준형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준형 씨 사건의 경우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비장애인들이 저지른 경우가 같이 취급을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유죄라고 한다라고 하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피해 은지 양이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네.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달 장애의 특성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사건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이것이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하거나 또는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은지 양이 경찰에서 진술할 때도 보면 이것이 이제 무서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미묘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심을 느낀 행위에 대해서까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기는 조금 무리이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준영 씨의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 다만 이제 이럴 경우에 항상 안타까운 것은 또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 피해자의 가족분들은 조금 억울해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내가 이거를 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건 없을까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무죄가 선고된다라고 해서 모든 민사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형사에서 유죄의 범위보다는 훨씬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에 의한 책임도 질 수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는 준영 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네. 그 부모님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떤 자녀에 대한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준영 씨에게 어떤 해결책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준영 씨는 그 신체는 성인이지만 그냥 어린 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 어린 자녀를 대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 그리고 또 주변 분들께서 평소에 준영 씨를 잘 챙기고 보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 정도와 의사표현 능력, 그리고 은지 양의 팔을 잡게 된 경위와 방법, 그리고 팔을 잡고 있었던 그 지속된 시간, 그 팔을 잡기 전후의 행동, 이런 것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관계기관의 조력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가 없고 준영 씨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신다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 가족분들께서는 너무 염려 마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